홍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의 명단이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 법관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직후에 나온 보도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이게 법관 탄핵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이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 13명의 명단이 이 법관 징계위원회에 올라갔던 명단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징계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뽑은 명단.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명단은? 근데 이제 이 명단 자체가요. 네. 최초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 아마 여름 무렵이었을 거예요. 네, 보도 보니까 6월에. 예, 그렇죠. 예, 6월에 얘기 나왔던 게 진행이 안 되다가, 네. 국회에서 이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그것을 이제 12월에 돼서야, 네. 12월에 이제 회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월쯤 돼서야, 제대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여기서부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6월에 이 13명에 대한 어떤 그 징계가 필요하다고 징계 회부가 된 거잖아요. 징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반년 동안 이게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그래서 그런 사정 같은 경우가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 알 수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추측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 징계 절차거든요. 네. 그것이 진행이 된다, 논의가 된다라고 하니까 좀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네. 좀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그 법관 탄핵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냥 자체 징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법원의 움직임을? 보도에도 지금 보면은 법원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선제적 대처다. 탄핵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법원에서 네.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선제적으로 징계 결정을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김을 빼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국회에서의 탄핵 논의에 대해서. 예. 반면에 이제 법원 스스로도 징계할 정도니까 이 헌법적으로도 잘못됐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제 아예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스탠스, 그 다음에 탄핵은 안 된다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법원이 징계를 하면은 네. 그런데 왜 또 탄핵을 얘기하냐 이런 그렇겠죠. 예. 더 예.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법원의 징계와 탄핵은 별개다 이렇게 보세요? 별개입니다. 사실은 법원의 징계는 법원 스스로 봤을 때 예. 여러 가지 그 이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예. 탄핵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예. 판단을 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라서 전혀 정치적인 성격이나 예. 또는 법률적 효과나 이런 것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탄핵도 징계 형사처벌이라기보단 징계의 일종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신분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워낙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징계가 됐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엊그저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탄핵소추 문제를 이제 질문을 했더니 네. 시기상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시기상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지금 탄핵의 대상이 전혀 정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이 논리였거든요. 자, 그럼 이걸 받아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법원에서 이 13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13명은 탄핵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징계를 스스로도 징계를 한다면은 네. 문제가 있었다는 걸 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예, 예. 당연히 그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명단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다른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장,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이라든지 또 이미 이제 대법원에서 공개한 문건들. 예.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이 13명조차도 저희들이 탄핵 대상에 다
탄핵 대상에 꼭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또 별도로 검토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원 스스로 봐도 이분들은 참 심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역설적이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13명은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추진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네. 그 탄핵소추의 대상의 부분 집합일 뿐이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분들 중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예. 이 13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월에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이나 기타 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명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탄핵 대상자임은 분명하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객관적 조사에 의해서 봤을 때는 네. 좀 그 정도가 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거꾸로 이 질문도 성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그 징계 대상이었던 이 13명 말고 네. 그 뒤에 검찰 수사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보니까 네.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또 다른 판사가 있다. 의원님 혹시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네. 아시다시피 임종원 전 차장이 공소가 제기되면서 네네. 그 공소장에 언급되어 있는 관련자들이 대략 90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90명, 70명 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 중에서도 네. 탄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의원님의 그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90명, 70명을 모두 탄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네. 거기서 추려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야기한 일종의 기준이 있어요. 저는 그 기준을 그냥 무조건 따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예. 기준이 제가 봐도 좀 객관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두 가지 기준인데요. 하나는 청와대라든지 이런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뭔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게 자문에 응할 경향이. 네. 요건 이제 사법권의 독립에 좀 침해가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연락을 했다든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행위를 했던 거. 요건 이제 재판의 독립에 이제 침해가 되겠죠. 네. 요 두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면, 네. 좀 탄핵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괜찮은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전 그 법관 대표회의 말씀하셨으니까, 네. 오늘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울산지방법원의 김태규 부장판사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법관 대표회의 탄핵 의결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내용 접하셨죠, 의원님도? 네, 접했습니다. 오늘 파게티기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됐었어요. 네. 이분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분도 그렇고, 조중동 같은 보수적 일간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치로 편향됐다라는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주요 근거로 삼는 게 국제인권법 학회 출신이 많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거론하는 사법농단에 관련된 핵심이라고 하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의 상임위원 같은 경우 2년 동안 국제인권법 학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요? 예. 네. 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13명 판사 중에 이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13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김민수 이런 판사들도 다 국제인권법 학회 출신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인권법 학회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많다. 라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 편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다. 이 사람들이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국제인권법 학회 소속이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학회가 이 사법농단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색깔이나 특정한 하나의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전국법관대표회에 많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김태규 부장판사의 또 다른 논리가
네.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제대로 된 증거 한번 살펴보지 않고 겨우 2-3시간 회의 끝에 유죄로 판결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 논리도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논리하고 비슷한데요. 네. 이 탄핵을 요구하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형이 뭐 확정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네. 잘못했다고 선언하는 거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탄핵에 전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탄핵은 위법적인 경우에도 탄핵을 하지만 위헌적인 경우에도 탄핵을 해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법부 판단이 내리기 전에 탄핵 소추가 맞습니다. 됐고. 네. 기소도 안 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된 증거를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런 판단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과거에 15번 정도 저희가 탄핵소추 의결을 했더라고요, 국회가. 아, 예. 근데 그 중에 그냥 신문 기사, 언론 기사들만 첨부해서 발의한 소추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도 네. 첨부 자료가 뭐였냐면 언론 기사와 검찰의 중간 수사 브리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확정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네. 말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나저나 이 탄핵소추 지금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탄핵소추의 경우에 법사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그렇긴 하죠. 예. 예,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숫자가 되면은 발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하는 건데요. 네. 저희 이제 뭐 이미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그 실무 검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런 다른 당의 태도는 어때요? 현재는 이제 아시다시피 민주평화당, 네.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바른미래당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이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당론인지 모르겠으나 뭐 반대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